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축축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올해 50살 아저씨입니다. 젊은 날에 서핑과 스킨스쿠버에 빠져 독신으로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내로디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젊음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막내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유산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누나의 등살에 정신 차려서 그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미순 씨 도움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애 없는 돌싱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 동거를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4년을 같이 보냈는데 갑자기 그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너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극이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극이다 내가 코도 너무 많이 골아서 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 동생이 펜션 차렸다고 오라 해서 가버렸습니다. 사실 미수는 천성으로 그쪽으로는 담백한 타입이었습니다. 맨날 나만 보채고 눈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여생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착했고 숨기는 게 없었고 장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는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개월째 풀지를 못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는데 따로 딴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내가 짜증을 냈고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짐 싸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밤이 안 맞으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절대 그녀와 같은 짝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은 그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 홀로 덩그러니 가게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게는 단골이 많아서 바쁠 때는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의 부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바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은 자주 그만두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이 자주 바뀐 어느 날 아줌마가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대학생 딸이 있는 참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지쳐있던 차에 어서 오시라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직이 돼서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파마머리 중키의 미인인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첫눈에 반한다고 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카페는 처음이라 일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걱정이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하고 둘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내일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활기차게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가게가 좀 안정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알바 아줌마 정숙 씨는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숙 씨에게 가게를 맡겨도 될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해서 그런지 가게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금방 3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밝고 상냥한 태도로 정말 가게 일을 잘했습니다. 마치 내 가게처럼 해서 그동안 미순 씨의 공백을 다 메꾸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모닝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장사 이야기도 하지만
자연히 개인사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 타입이랍니다. 갑자기 회사가 도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기 위해 정숙 씨도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랍니다. 정숙 씨는 미순 씨 이야기를 단골을 통해서 대충 들은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여유를 찾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전같이 혼자 위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끔씩 정숙 씨 생각도 합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 선반을 닦고 있는데 밑에서 쇼케이스를 청소하던 정숙 씨가 갑자기 제 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바지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브이넥 니트 사이로 하얀 봉글한 물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쪽이 반응이 와서 불룩해졌습니다. 이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영화처럼 그녀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놀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 장면을 다 관람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점장님 같이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고 집을 나갔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달이 다 갑니다. 저는 점장님 한 번도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요.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점장님도 완전 좋으신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정숙 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 저를 좋게 봐주셔서 사실대로 말할까 하다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둘이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치가 자주 납니다. 그때마다 바지가 불룩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정숙 씨는 관람합니다. 어떤 때는 정숙 씨가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릴 있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정숙 씨와 나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내 혼자 산다고 그녀는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도 매달 월급 때는 고맙다고 항상 그 이상 성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정숙 씨가 너무 좋아서 최대한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같이 일한 지 반년이 훌쩍 넘어서 우리는 너무 친해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내가 정숙 씨와 재혼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월급날 정숙 씨가 보너스 너무 많이 주신다고 술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방 가서 늦게 온다고 2차로 맥주를 했습니다. 2차로 간 맥주집에서 정숙 씨가 또 미순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미순 씨가 왜 떠났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점장님은 몸도 건장해서 밤일도 잘하실 것 같다고 오바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은 부실해서 밤일도 잘 못한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뭔데요 하면서 바짝 다가선다. 사실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성격이란요. 아니 점장님 같은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요 그 성격 말고 부부끼리 하는 밤일 성격. 네 하고 그녀는 완전 놀란 표정이다. 밤일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서 탈이 났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속궁합이 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와이프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밤을 무서워하고 통증을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보챘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했구나 싶어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놀라던 정숙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가 막급이었습니다. 정숙 씨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고 나도 그녀 덕분에 많이 안정됐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밤에 외로울 때마다 정숙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의 비디오를 볼 때도 정숙 씨를 생각하며 많이 봤습니다. 그녀가 떠나버리면 내게는 물적 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날 나는 내가 얼마나 정숙 씨를 좋아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에 불이 나게 출근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정숙 씨는 정시 출근했습니다. 그날 다행히 가게가 바빠서 둘이 모닝타임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 나오나 걱정했는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정숙 씨가 준 장조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정숙 씨를 생각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내일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였습니다. 올게 왔구나 두려운 마음에 저도 네 하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입조심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정숙 씨는 정말 예쁜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센시한 정숙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오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붙들어야지. 그날 일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둘이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와인배 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자 그만둔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자. 정숙 씨가 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그날 그 이야기하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정숙 씨가 놀랬다고. 혹시 정숙 씨가 그만두면 어쩌나 해서 너무 불안해요. 저 사실 정숙 씨 좋아해요. 직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정숙 씨는 정말 괜찮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욱더 잘할 테니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갑자기 정숙 씨가 말 중간에 물어 들어왔습니다. 여자로서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 정숙 씨 여자로서 좋아해요. 매일 밤 정숙 씨 생각하며 보내요. 아니 아차하고 또 이런 실수를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아,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네 하고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정숙 씨를 쳐다봤다. 나를 뜨겁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점장님, 어서 한 잔 마시고 우리 둘의 성격을 맞춰보러 가요. 아하, 이럴 수가. 아하, 이런 인연이.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뜨거운 터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 안에 다른 사람 눈이 있는지라 바로 건배를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와서 득달같이 바로 위층에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맞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너궁합이 맞는 밤성격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다고 들뜬 고성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평생 괴롭히더니 드디어 성격이 맞는 짝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3번 줄의 성격을 맞춰봤습니다. 맞출 때마다 정말 완벽한 검과 검집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깥 양반이 지방에 가서 안 오는 그날을 골랐답니다. 오늘 성격 맞춰보려고 잘 꾸미고 화장하고 왔다 합니다. 그전부터 불룩하게 솟아오른 모양을 보고 자기 사이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저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랬대요. 사이즈 맞는 남자 만나서 원 없이 풀어보는 게 자기 로망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점장님이라니 그 인연에 너무 놀랬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절대로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둘이 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격뿐 아니라 이 성격도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에 올인하는 무모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환타지 세계짝과 리얼 세계짝을 분리시켰습니다. 가게는 앞으로 12시에 문 열고 정숙 씨는 10시에 우리 집으로 출근한다.
집이 오피스텔이라 비교적 사생활 보호가 잘 됩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우리 환타지 커플은 매일 성격을 맞추어 본다. 우리는 주말 빼고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가게는 정숙 씨를 수익을 나누는 동업자로 승격시켰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오키나와로 서핑 여행을 떠난다. 나와 정숙 씨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격도 맞고 저 성격도 맞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즐기던 서핑과 스쿠버 하러 오키나와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와서 미순 씨도 만나서 서로 잘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운 정숙 씨가 있는 한국으로 갑니다. 카톡으로 정숙 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운 밤의 여왕님, 저 내일 드디어 갑니다. 무려 한 달을 혼자 해결한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밤의 황제님. 저는 더 죽겠어요. 매일 밤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네요. 드디어 모레 아침에 성격 맞춰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즐겁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대성공이지. 좋아하는 커플이랑 매일 성격 맞춰보고 적당히 잘 되는 가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운영하고 혼자 살기 딱 맞는 자가 오피스텔 하나 있고 1년에 한 번 취미생활하러 외국 가고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절대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렵니다. 이대로 살다 가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들어 립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과 내 마음을 펑펑 울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망설이는 아버님께 제가 대차게 성격 맞추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 러브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겨서 기어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20대 세대 때도 못 느낀 죽어도 잊지 못할 엑스타시를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56세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명문대 경영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간부입니다. 아들은 치대를 나와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쭉 전업주부였습니다. 요즘 나는 황혼이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쉽게 말하면 옛날식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꼰대입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만 낳은 것을 은근히 원망합니다. 자기가 젊은 날의 일에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발생된 일입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때는 내가 하늘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대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다니던 나를 집에 처박았습니다. 그래놓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나를 무시합니다. 아들놈까지도 은근히 엄마를 무시합니다. 공부시켜 짝 맞춰서 분가까지 시켜놓았습니다. 이제는 은근히 지 마누라하고 합세해서 나를 무시합니다. 참말로 세상이 살 맛없고 우울합니다. 황혼이혼이라도 하고 싶지만 막상 이혼하자니 막막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나에게 지시를 합니다. 홀로 대신 시아버지를 매일 가서 돌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분가했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매일 점심때 가라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듯이 하는 남편이 정말 미웠습니다. 억울했지만 따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모시라면 황혼이혼도 마다 안 하고 결사항전하겠지만 아버님 모시라면 약간 상황이 달랐습니다. 78세인 아버님은 시집 올 때부터 큰며느리 저를 끔찍히 아꼈습니다. 서울 토박이 집안에 형제도 많은 집에 맏며느리를 했습니다. 그 짜증나는 맏며느리 역할 몇 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저를 감싼다고 시어머니하고 부부싸움도 몇 번 했나 봅니다.
작년에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큰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좋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잘난 체하고 나를 괴롭히던 시누이 둘은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겨우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얄미운 막내 동서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학교일 핑계대고 명절에나 얼굴 비칩니다. 이래저래 아버님은 드디어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 안 해도 자주 찾아가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말하니까 이제 정식으로 내 업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출근시키고 10시에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도중에 마트 들러서 간단하게 장 봐가지고 시댁에 갑니다. 11시 정도에 아버님 집에 가면 보통 집에서 홈트를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다고 집에 헬스 기구를 사놓았습니다. 집에서 하는 헬스를 홈트레이닝 준말 홈트라고 한대요. 어머님 떠나시자 아버님은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살림살이는 다 버렸습니다. 못 버리는 것은 우리한테 다 주었습니다. 재산 정리해서 본인 쓸 것 조금 남겨두고 전부 자식들한테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천장 높은 복층에서 매일 홈트하고 동네 뒷산 가면서 사십니다. 우리 아버님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술, 담배 일절 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엄청 엄격하신 분입니다. 40대 이후로 절대 안 하시는 거 4가지 있습니다. 술, 담배, 커피 단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완전 규칙적인 생활하십니다. 밤 12시에 잠드시고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십니다. 열쇠를 하나 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큰며느리 저라고 합니다. 처음 뵙고 나서 31년이 흘렀습니다. 미운 정은 없고 고운 정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아버님 옷 갈아입고 있을 때 제가 불쑥 들어오면 어쩌실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몸을 돌리면 되지 하십니다. 점심 한 끼는 육식으로 호화롭게 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면 아버님 어떡해요? 그래 네가 안 오는 토일은 내가 혼자 이렇게 먹기가 힘들지. 저희는 마치 부부같이 다정하게 점심을 1시간 정도 먹습니다. 아버님을 음식을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식사가 길게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답답했지만 저도 아버님을 따라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으니까 같이 따라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마주보며 씹어 먹으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 인간하고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다정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출세에 미쳐서 젊음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놈의 명문대를 나와서 그 허영심에 미쳐서 산 사람입니다. 평생을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끔씩 불쌍합니다. 부자지간인데 우리 아버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고 평범하게 공무원 하신 우리 아버님. 나이 드셔서 이제 멋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십니다. 철저하게 관리 때문에 전혀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이 안 보입니다. 그저 50대 부부같이 보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오피스텔 앞에서 연인처럼 다정하게 헤어집니다. 대학 시절에 못다한 연애를 아버님과 하는 기분입니다. 입이라도 한번 포개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이게 미쳤나. 그 무슨 발칙한 상상을.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호되게 혼냅니다. 감정에 솔직한 내면 아이가 정말 문제입니다. 남편도 매일 가라고 했으니까 월부터 금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공휴일도 반드시 아버님께 갑니다. 우리 아버님 친구도 별로 없으셔서 바깥나들이가 없습니다. 해외라도 가시라 해도 안 가십니다. 미국 사는 시누이 둘이서 아빠 한번 오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매일 식사 차리기 힘드니까 미국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강건하신 분이 갑자기 확 어린애같이 시무룩해집니다. 진짜 내 밥 차리기 힘들어. 나 밥 못 먹겠어. 너한테 미안해서.
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심각해집니다. 그 돌변한 모습에 제가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아버님 얼마나 러브하는데요. 저 이렇게 같이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떠먹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정말이야? 나 러브해. 그럼요, 너무너무 러브해요. 그러니 어서 식사하세요.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에서 마음 고백까지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신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아버님 미국 오시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내보고 올케가 설득해서 보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결국 내가 아버님 다정하게 달래서 미국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고 나는 그 정없는 남편과 둘이 멀뚱멀뚱합니다. 매일 아버님 집에 가서 혼자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리워 죽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 옷 정리하다 빤소를 발견했습니다. 남자 빤소가 빨간색인데 얼마나 싱숭생숭했는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속에 그 못된 기집애가 톡 튀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너 하고 싶지? 뭘? 무슨 이야기야? 너 지금 아버님하고 응응하고 싶지? 아니야, 아니야, 너 들어가. 그리고 후다닥 옷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찾았습니다. 식사할 때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소주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날따라 깜박하고 소주를 안 사왔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님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깜박했나 봅니다. 갑자기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실격이라고 말하면서 직장이라면 해고라고 합니다. 정말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너 이러고도 살아? 너 식모니? 밥 해주고 빨래주고 애 낳아주는 식모. 어릴 때 부모님 부부싸움 할 때 엄마가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엄마 나이 돼서 똑같은 소리를 듣는 한심한 팔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도장 찍자는 소리가 목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을 겨우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님 댁에 갔습니다. 혼자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소리 못하는 용기 없는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시면 꼭 내 남자 만들 거야. 나도 이제 내 감정 속이지 말고 내 행복 찾을 거야. 이러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데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딸각하더니 큰 가방 끌고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했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들어 립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로맨틱한 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과 내 마음을 펑펑 울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망설이는 아버님께 제가 대차게 성격 맞추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 러브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겨서 기어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20대 세대 때도 못 느낀 죽어도 잊지 못할 엑스타시를 느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아버님 체력은 머슴 변강세 그 자체였습니다. 둘만의 시크리트 공간에서 은밀하게 핫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번의 폭풍이 불고 우리는 절정에 올라 떨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우리는 네이키드한 상태로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사온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러블리한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지켜가자고. 아버님은 내가 매일 자기 집에 온다고 문자를 한 거 보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몰래 소식도 없이 그 시간에 왔답니다. 짠하고 나타나려 했는데 내가 울고 있어서 너무 놀랬대요. 그날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즐거웠습니다. 이대로 비밀스럽게 이 즐거움을 이어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11시 전에 반찬거리 사가지고 오피스텔 문을 엽니다. 파트너가 홈트복 차림으로 어서와 합니다. 그놈의 홈트복 하이가 완전 그 시기합니다. 자기야 언제나 봐도 황홀해. 그러면서 그 길을 톡 터치를 합니다. 나도 홈트복으로 갈아입고 둘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가끔씩 그대로 성격 맞추기도 합니다. 울 아버님은 왜 그렇게 털지갑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호호호 행복합니다. 남편 고 잘나고 밥맛 없는 인간 쌤통입니다. 그 인간이 깔아준 밥상 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혹시 그 밥맛 없는 남편이 아닌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의 제자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그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방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선생입니다. 4대 졸업하고 이 학교를 교생 시절부터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꿈많은 햇병아리 교사 시절을 지나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올해 40이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사업 실패하고 어느 날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그가 남긴 빚 정리한다고 제가 청춘을 고생했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아기를 가지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애도 못 가졌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그 못된 인간이 남긴 빚 갚는다고 허드기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1년 투병하다 떠났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불행이 닥치니 다시 재혼할 틈도 없이 마흔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버렸습니다. 허탈하고 힘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삼형제가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받아 3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삽니다. 아빠 때부터 키워온 오래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도 애가 잠만 자고 조용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조용하고 맥 빠지는 내 생활에 어젯밤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방학 때라 별로 바쁘지도 않고 불금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 은영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싱글 마더인 그녀는 딸이 부모님 집에 가서 오늘 없다고 합니다. 은영이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친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곤 합니다. 둘이서 저녁에 만나서 쭈꾸미에 소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조용한 바로 가서 오랜만에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혼자 사는 외로운 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내가 술도 사고 밥도 샀습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인데 분위기가 좋고 주인이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오바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 훈남이 살짝 와서 이미영 선생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데 와서까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왜 이 훈남은 나에게 와서 이런 것을 확인하나? 맞으면 어쩔 건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는데 어떤 분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누가 나를 간절하게 찾아요. 그때 저쪽에서 또 하나 잘생긴 훈남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았더니 아, 저놈. 왜 몰라? 범알성쟁리. 네, 알지. 저 못된 망아지 때문에 내가 교사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너구나, 민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네요. 민규를 보니까 내 햇병아리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학년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2학년 3반 첫 수업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웬 남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다. 선생님 이것 드세요.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온다. 애들이 와하고 웃는다. 한 여자애가 민규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만 내 얼굴이 빨개져서 그 우유를 받지도 못하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 뒤로 온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2학년 3반 강민규가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스토리텔링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사귄다고까지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달 아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생 시절부터 강민규가 따라다녔다. 내가 부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그날 얼굴이 빨개진 것이 둘이 사귀는 증거이다. 문제는 민규 그 자식이었습니다. 부인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민규를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온갖 소문이 나면서 민규가 졸업해서 서울로 가기까지 시달렸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2년을 조심조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 결혼할 듬직한 남자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원수를 오늘 우연히 여기 술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민규를 보니 그 햇병아리가 멋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 서울 사는 거 아냐? 네, 맞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요. 오늘 우연히 고향에 왔다가 친구가 하는 가게라서 들렀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네요. 그동안 정말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은영이가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어먼, 아, 깜빡했네.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먼저 갈게.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 잘해봐 하고 윙크 한번 하고 훌쩍 가버린다. 그리고 우리 둘이만 남았다. 선생님 저희도 어디 다른 곳 가서 한 잔 더 해요. 나도 그 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선뜻 민규를 따라 나섰다. 바깥에 나가서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키 크고 덩치 있는 민규가 왜 그렇게 듬직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팔짱이라도 끼고 걸으면서 이 겨울의 추위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까지 올라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왜 이러니 오늘 어린 제자한테. 40살 곧다운 내 삶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연인들만 가는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독한 위스키를 한 병 시키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좀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규는 그날 과감하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어린애가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왜 그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저의 그런 행동이 선생님을 2년 동안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질투에 가득 차서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술이 좀 취하고 내 인생이 갑갑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민규한테 할 말 안 할 말 막 했습니다. 그래, 이놈한 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부임해서 2년 동안 너 때문에 숨소리도 못 내고 학교 생활했어. 결혼할 남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급하게 소개팅 받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마흔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독신녀가 되었어. 너는 서울 가면 따뜻한 가정에 이쁜 마누라가 있겠지만 나는 불 꺼진 커다란 아파트에 혼자 가서 불 켜고 자야 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팔짱 끼고 같이 거들 듬직한 남자도 없어. 난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책임져.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애 옆으로 와서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질게요. 이 추운 겨울 제가 외롭지 않게 짝이 되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짝이 되어드릴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짝이 되니? 이 잘생긴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귀에 울먹이면서 말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어깨를 잡고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혼자예요. 저 선생님하고 결혼하려고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민규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민규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민규의 강력한 공격에 나는 가물어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강렬한 엑스터시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온 내 외로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제 찾은 이 기쁨이 좋아서 또 울었습니다. 길고 긴 우리의 공방전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것이 확 풀리고 나니 술도 완전히 깼습니다. 그때서야 번뜩 맨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교사로서 40살 노처녀로서의 또 하나의 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막 나가는 여자구나. 너가 강남에 나가요 언니구나. 막 나를 혼내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민규야 미안해. 나갈게 하면서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는가 봐. 내 속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었지. 처음 만났어 어떻게 막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신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규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민규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민규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학교 문 밖을 나갔습니다. 민규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요. 민규야 미안하다 할 얘기가 없구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그날 술이 취해서 실수를 했구나. 민규는 계속 달아오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 너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학교 근처라서 민규가 소리라도 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녁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민규와 헤어졌습니다. 선생님 안 오면 계속 학교 문 앞에 찾아올 거예요. 민규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 저녁에 집 근처에 민규와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나는 민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내 진심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한 실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날 저의 진심을 받아주셨잖아요. 외롭다고 선생님 인생을 망쳤다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선생님 기다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저를 버리려고 하나요? 민규의 눈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대체 어떤 게 내 마음인지를 모르겠다. 선생으로서 제자와의 이 사랑이 가능한 일인가? 그날 내 몸과 마음은 진심으로 뜨겁게 민규를 원했다. 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내 인생의 반려로서 그날 밤 민규를 맞이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보니 또 하나의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로서의 민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나는 민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덜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을 참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어서서 혼자 카페를 나왔다. 혼자서 한없이 그저 걸었다. 내 마음속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민규는 조용히 내 뒤를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보디가드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른스럽게 내 옆에서 말없이 나를 기다리는 그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보니 우리 아파트 사거리까지 와 있었다. 불 꺼진 내 아파트 거실이 눈에 확 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던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보고 간절히 말했다. 잘 봐, 지금 너 배 민규가 있잖아. 지금 그와 같이 저 집에 올라가서 거실에 불을 같이 켜면 되잖아. 그래, 지금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야. 나는 저 남자 지금 놓치면 평생 불 꺼진 집으로 퇴근해야 돼. 그리고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내 속에 선생이 뭐라고 하던 나는 더 이상 불 꺼진 집으로 혼자 퇴근할 수는 없어. 집으로 들어가줘 따뜻하게 민규를 포옹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 집에 내 남자가 되어서 평생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줘. 민규는 나를 뜨겁게 포옹하며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두 번째 뜨거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봅니다. 민규는 서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볼 생각입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에게 달라붙습니다. 잃어버린 30대를 보충하기 위한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 신랑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줍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매일 밤 사랑을 나눕니다. 하하하 신나고 행복합니다. 내가 그날 밤 정말 기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습니다. 가끔씩 다른 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요즘 늙어서 그런지 눈이 침침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눈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펑하고 전대미문의 카톡이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럼 나 먹어. 으악, 이게 무슨 빅히트야. 알았어, 자기양 지금 달려갈게. 바로 회사에 조퇴를 내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빵빵했더니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차에 타서 그녀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우 나 밥보다 자기가 고파. 어서 달려가자, 어른들 쉼터로. 오케이, 우리 순둥이 아저씨. 그럼 나도 가자, 먹히러 우리 순돌이 아빠한테.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꾸벅합니다. 새해가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리 빨리 갈 수 있단 말인가. 벌써 내 나이 내일 모레면 60대 중반이 다 되어 간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버렸고 점점 체력이 딸린다.
모처럼 시내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일반석을 타고 앉아 있는데 신당역에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내 옆에 앉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원일 혜정이다. 그리운 혜정이. 아, 8년 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시간 있으면 다음 역에 내려서 차라도 한잔하자. 그녀도 좋다고 해서 다음 왕십리역에 내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동네 마트 다니다가 요즘 쉬고 있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묻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혜정아 우리 가자 오랜만에 가자고 했습니다. 또 그놈의 성격 맞추기가 하고 싶구나 오빠. 요즘은 사귀는 사람 없어 하고 묻는다. 있지고 있지에 나는 평생 두 여자밖에 없어. 가족인 집사람하고 여자친구인 너 딱 둘뿐이야. 역시 우리 순둥이는 순정파야. 좋았어 우리 가자 성격 맞추러. 나도 오빠가 준 이별 목걸이 오늘도 하고 왔어. 거의 8년 만에 가까운 어른들 쉼터로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둘만의 공간에 가자마자 그녀는 내 동생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 동생을 보자마자 그녀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너 오랜만이다. 근데 너 이제 좀 색깔이 좀 죽은 것 같네. 어머 너 흰머리도 보이고 이제 너 아웃이다 아웃.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 쳤다. 동생이 발끈하며 독사대가리를 들며 소리쳤다. 아니야. 아직도 나 쌩쌩해. 봐봐. 힘 있어. 오 그래 알았다. 너 아직 성질 있네. 어서와 너의 꽃순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오늘 얼마나 잘하는가 볼 거야. 대낮 후에 황홀하고 즐거운 성격 맞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에 쌓인 찌꺼기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둘이 다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가끔씩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주마등같이 그녀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의 나는 지금 생각하면 싱싱하고 힘찬 나이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와이프는 몇 년 힘들게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네 큰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더니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와이프 봐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와이프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다. 가족끼리 관계를 하면 근친상간이 된다. 그래서 나이 든 부부는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부는 레스입니다. 저는 발정난 고양이처럼 바깥에서 이쁜 아줌마만 보면 생각났습니다. 한참 그런 생각이 왕성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60대 할배는 시들해져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발동을 안 합니다. 운명의 그날 우리 마트에 새 계약직 여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이건 완전히 내 이상형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날씬한 몸매에 눈이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했습니다. 첫사랑 그녀를 닮은 게 필히 파악 왔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마침 누가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 준 형국이었습니다. 이 고구마를 어떻게 맛있게 쪄먹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를 돌다가 그녀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냥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풀었습니다. 그 칙칙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풀 때마다 전의를 다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하늘같이 따뜻한 베드에서 풀어야지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집착을 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내 쪽에서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 실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달려들게 해야지 내가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 젊었을 때 많이 본 연애소설에서 연애는 밀당이다라고 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게임이라서 저쪽에서 끌려오게 해야 한다. 일단 그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의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제 나이가 인생의 권태를 느끼는 나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그룹에 입사해서 긴 세월을 근무했습니다. 10년 전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다 갈 것입니다. 애들은 다 컸고 마누라도 저에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곧 조기 퇴직 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시기에 만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정도였습니다. 원대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떡하든지 그녀에게 깃발을 꼽고 싶었습니다. 바지를 입고 저쪽에 마주 걸어오는 그녀를 보면 아찔합니다. 깃발을 꼽아야 할 목표 주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마초아제처럼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쿨하게 신사답게 매너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주치는 이 신선한 활력의 생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꽂아달라고 깃대는 매일 밑에서 아우성입니다. 깃대는 이제 손가락 그만 오고 부드러운 털지갑 달라고 난리입니다. 전의를 불태우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도 내가 마음이 있어 하니까 저절로 얼굴에 드러나는가 봅니다. 나는 정말 조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직원들 사이에 내가 혜정 씨한테 관심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내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마트를 나갔습니다. 마침 저 앞에서 혜정 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하고 혜정 씨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혜정 씨 퇴근하시는가 봐요. 아, 부장님도 퇴근하시는 길인가 봐요. 오늘 날씨가 춥네. 혜정 씨 손시러운데 장갑을 끼고 있지 그래요. 저기 혜정 씨 시간 있으면 저하고 저녁이나 할까요? 하고 한번 용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보았습니다. 혜정 씨가 바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저희 요 앞에서 차 한잔해요. 그리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녀와 둘이서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피가 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정 씨가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부장님이 저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이 싫어요. 그만 따라다녔음 합니다. 저 부담 가요.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이런 쪽 팔리는 일이 50이 넘어 생기다니. 창피하고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씨 미안해요. 하고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고 나왔습니다. 걸어오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20년 미란 노래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좋아하던 여자한테 차이고 혼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앞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생각하리 라는 내용입니다. 기가 팍 꺾여서 이제 그만 까불고 조용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과 여자애한테 차이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그 차인 충격으로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맞다나 알라 니꼬라지였습니다. 니꼬라지를 알고 죽은 뭐처럼 힘없이 직장 생활했습니다. 마트에서 그녀와 부딪히면 차분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혜정 씨를 보는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죽은 뭐 같은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 오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지하철 옆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못 먹는 감 그리운 혜정 씨였습니다. 제가 네 혜정 씨 하고 당황하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러 가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내내 하고 이끌려갑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혜정 씨가 또 다정하게 말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완전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다정해 이게 무슨 조화인고. 얼굴이 벌개지며 내내 저 잘 지내요 하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혜정 씨가 풋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다 큰 할배가 무슨 어린애 같이 순진해.
조금 잘해주면 좋아서 얼굴이 벌개지고, 조금 못해주면 삐져서 눈물이 그렁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밀당을 하겠어. 아, 재미없는 착한 순둥이 우리 아저씨.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더듬더듬 얼굴이 빨개져서 묻습니다. 혜정씨 저 싫어한 거 아니에요? 싫어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하도 드러내고 주책 없이 좋은 척을 하니까 살짝 튕겨준 건데. 순진하게 그기에 화들짝 놀라서 애들처럼 풀이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지켜봤는데 어쨌든 순진하고 착하고 변함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혜정씨가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자주 만나자고 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차인 충격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 혜정씨한테 뭐 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프라고 집에서 쉰대요. 밥때가 다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고 카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하고 전대미문의 카톡이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럼 나 먹어. 으악 이게 무슨 빅히트야. 알았어 자기양 지금 달려갈게. 바로 회사에 조퇴를 내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빵빵했더니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차에 타서 그녀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우 나 밥보다 자기가 고파. 어서 달려가자 어른들 쉼터로. 오케이 우리 순둥이 아저씨. 그럼 나도 가자 먹히러 순돌이 아빠한테. 그녀를 처음 본 이래로 무려 2년 만에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정하고 달려오는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온갖 색다른 시도로 그녀는 나를 몇 번이나 해븐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진감래. 인내 끝에 맛본 열매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대로 대단히 맛있습니다. 혜정씨는 하늘이 나에게 안배해 주신 털지갑이었습니다. 그날을 나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첫사랑에 차인 그 뼈아픈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은 날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준 혜정씨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내로남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정도 짜릿한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의심을 하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씨를 위해서 물러서야만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정씨와 뜨겁게 성격 맞추기를 했습니다. 이별 선물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옷도 입지 않은 그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혜정씨는 오빠 건강해야 돼 몇 번이나 말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오늘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내로남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혜정씨는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은 인생 서로 아껴주며 위로하며 살 것입니다. 다시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 가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부디 놓치지 않고 잡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주말이 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뒤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50대 중반인 전기기술자입니다. 공고전기과를 졸업한 후 평생 그 기술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를 해도 잘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감전사고가 많은 시절이라 전기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전기는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과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사실 비싸게 불러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전기 온돌 판넬을 깔았는데 그때는 마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25년 전 우리 장모님과의 솜씨입니다. 장모님은 서울 근처 상계곡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은 장모님이 계곡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식당을 지었습니다. 워낙 미인에다가 노가다 기질이 있어서 식당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밥보다 집 분위기 보러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기쟁이 설비하는 사위는 장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이 집 큰딸한테 장가를 왔습니다. 여상 나와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일하는 독특한 아내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설비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기술 없는 양반 타입이라 장모님의 무시가 대단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청소나 시키면 당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그 위험하다는 전기를 툭딱 잘 만지는 나를 장모님이 찍었습니다. 미래의 큰딸 사위감으로 합격이었습니다. 원래 대단한 미모의 장모님은 본인은 육형제의 맞이입니다. 극이다 7형제의 맞이인 장인계 시집을 왔습니다. 장사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생활력이 좋은 장모님은 뭐든지 했습니다. 치킨이 잘 팔린다고 양계장하다 불나서 쫄딱 망했대요. 그때 시골에 있던 전답 많이 팔아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특기가 형제들을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시댁에 친가에 형제들 많으니까 식당에 인력 잘리면 막 불러서 시킵니다. 특히 식당 보수 공사할 때는 딱 부르기 좋습니다. 전기기술자 저는 없어서는 안 될 고정 멤버입니다. 실컷 일 시켜놓고는 죄금 생색내며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 죽으면 처남하고 나하고 가져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시킵니다. 와이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은근히 딸인 자기보다도 아들인 동생을 많이 챙기니까 싫은 눈치입니다. 그날도 장모님이 방갈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전기 설비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계곡 쪽에 물가 근처에 바짝 붙여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수 아저씨 잘 꼬셔가지고 명당 자리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닥도 합판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방이 10개나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욕심을 내던 자리였습니다. 참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성질머리 나쁜 목수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둘이 먼 솜씨 있는 거 아니야? 마흔 대후반인 한창 나이에 완전 미인이신 장모님한테 노가다들이 꼼짝 못합니다. 이제부터 전기 달아서 온돌 판넬 깔고 전등 달고 전기 관련 일은 전부 내 몫입니다. 첫날은 자재 준비를 하고 둘째 날 자재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날인데 일도 많아서 담이 많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뒷모도를 했습니다. 원래 내가 일을 하면 장모님이 항상 뒷모도를 했습니다. 일도 배우고 인건비도 줄인다고 본인이 뒷모도를 합니다. 장모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뒷모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옛날부터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미인 장모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장모님과의 신체 접촉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집 일에는 아예 뒷모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장모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을 같이 먹을 때 행복합니다. 장인어른 없을 때 둘이서 먹으면 무슨 부부 같습니다. 그 식당 방갈로 방 10개 온돌 판넬 깔 때 장모님이 다 뒷모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장서방, 이게 마지막 방이네. 내 다시는 이제 방갈로 안 만들 테니까 자네가 이번까지만 수고를 해주게. 어휴, 저 이제는 장모님 못 믿어요. 벌써 그 말 들은 게 5번째예요. 이 방갈로 지어서 장사 잘 되면 또 무슨 욕심을 내시겠죠. 아마 이번에는 물 위에다 하나 만들자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장서방 다시는 안 만들 거야. 그래요. 장모님 돈 그만 버세요. 이만큼 벌면 되었지요. 여기서 더 벌려고 하면 그건 탐욕이에요. 나는 보통의 사위나 아들하고 달랐으니 거의 장모님과 대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기술 없는 남편이나 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장모님은 단번에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내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무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장모님과 아는 노가다 일머리가 있어서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방갈로 신축건이 생기면 벌써 장모님과 아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둘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착착 아기가 맞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방갈로 하나 뚝딱 짓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게 안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해줘도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만큼 사는 것은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어쨌든 그날 영업시간에는 일을 못하고 밤 9시부터 다시 일을 재개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몸이 아프다고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남은 자기 일 아니니까 처음부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상 하는 것처럼 장모님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둘이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일부러 더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 공사를 한다고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장모님이 밑에서 올려다보고 뒷모도를 했습니다. 공부 달라고 고개를 내릴 때마다 장모님의 하얀 봉긋한 계란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옷을 왜 저렇게 짧게 입고 계신지, 누구를 죽이려고 저러시나? 손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랫동생이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 바지가 불룩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그 광경을 눈도 안 돌리고 보십니다. 일이 잘 안 되는 난처한 장면이 몇 번이나 연출됐습니다. 전기 온돌 판넬을 작업을 할 때는 더 짜릿한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배선 작업을 해야 하니 엎드려서 해야 합니다. 둘이서 바닥에 엎드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날따라 장모님이 스커트를 입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뒷모도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데 그날 홀 아줌마가 한 분 안 나와서 장모님이 대타로 뛴다고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도저히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왜 이러시나? 사위는 남자 아닌가?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확 그냥 사고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만하고 내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손님 받아야 된다고 하도 마무리하자고 난리입니다. 결국 어렵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가 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습니다. 옆에 손님 들어오시면 물놀이 하라고 간이 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메인 박스에 가서 전기를 넣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장서방, 이번에 정말 고생했네. 어휴, 장모님 이제 다시는 방갈로 만들지 말아요. 알았네. 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네. 어서 메인 홀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게. 아니에요. 저 여기서 시원한 계곡물에 샤워할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 나는 올라가서 수육이라도 준비할게. 장모님이 올라가고 혼자서 옷을 홀라당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 혼자서 시원한 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하얀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오늘 고생했지 하십니다. 장모님이 분명히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뒤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장모님이 자네 왜 이러나? 이제 풀렸지 않아? 하십니다. 전혀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걸로 완전 부족해요. 이제 발동 걸렸어요. 더 풀어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물속에서 아담과 이브에서 강아지 2마리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담과 이브식으로 풀어주셨고 남은 찌꺼기를 저는 강아지식으로 풀었습니다. 한여름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장모님과 저는 강아지들과 똑같이 즐겼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우리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명장면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더욱 친밀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계획을 내서 저를 막 부려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곤 아는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일머리가 맞아서 새 계획이 나오면 벌써 신납니다. 그러고 일 끝나고 나면 주시는 맛있는 또 하나의 사탕을 먹어야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잘 유지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한 번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이도 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마 눈치챘는지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오래전에 식당 팔고 놀고 계십니다. 그 식당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저 재산 반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도 장모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정말 다봉입니다. 그 한여름 밤에 그 계곡에 강아지 2마리가 생각납니다. 이번 여름에 그 자리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태 오빠, 오랜만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방금 친구와 술 마시다 헤어졌는데 여기가 마침 오빠가 사는 동네네. 그래서 오빠 생각이나 연락했어. 우리 오빠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나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 그래, 형수 잘 지냈어? 형수는 무슨 형수야? 나 동수 오빠랑 이혼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냥 민정이라고 편하게 이름 불러. 그래, 민정아, 오랜만이네. 거기가 어딘데? 지금 바로 나갈게.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가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말았다. 친구와 술 먹다 헤어졌으면 얌전히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녀에게 갔다. 혹시 나한테 끼불리려고 그러나? 야심한 시간에 술까지 마신 상태로 연락이 와서는 보고 싶었다고 단둘이 술 한잔 하자는데 좀 전에 왜 우리 오빠라고 불렀을까?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같이 술 마시던 친구는 유부녀인데 신랑이 직접 데리러 와서 픽업해갔고 민정이는 데려다 준다는데도 굳이 알아서 혼자 가겠다고 하고선 집에도 가지 않고 철양 맞게 혼술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취기가 약간 올라 흐트러진 모습의 그녀가 그날따라 유달리 더 이뻐 보인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이야기와 그 형님에 대해선 서로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내가 오기 전부터 취기가 있던 그녀는 나와 몇 잔 하지도 않았는데 만취해버린 듯 했다. 그녀가 나보고 뜬금없이 자기 옆에 앉으래. 정태 오빠, 여기 앉아봐봐. 나 술이 너무 취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빠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나란히 앉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사심은 있었지만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왠지 형님에게 죄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는 내가 형수라고 부르던 여자였으니깐. 근데 살짝 기대올 줄 알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완전 대자로 퍼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사불성인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올해 38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총각이다.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떤 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까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난 아내와 맞벌이까지 하며 사는데도 쪼달리는 살림살이를 보며 매번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도 못하고 연락마저 끊고 사는 녀석도 있다. 마누라와 내 자식을 고생 시키고 편안하게 먹여 살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나는 결혼 포기자다. 30살이 넘어 만난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느낀 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이 변변찮아서 10년 된 중고차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이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고 그때서야 한 번 더 느꼈다.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겠다 싶은 마음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6개월가량 남 밑에서 장사를 배워 창업을 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 모아둔 돈 반절 이상을 까먹고 나이가 30살 중반쯤 되어가니깐 정상적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아는 지인을 통해 품목이 다른 장사 쪽에 1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배워 재창업을 하게 되는데 3년 넘게 버티며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한 달에 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 정도,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2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청약통장과 매달 12만 원 정도 넣고 있는 종신보험에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리고 4명의로 된 24평 빌라까지가 나의 전 재산이다. 내 기준에 혼자 살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었기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절친 친구 2명과 함께 일요일 아침마다 동네 조기 축구회 모임을 하고 있다. 우린 젊은 축에 속하기도 했고 다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주전 멤버로 하루에 1에서 2게임을 뛰며 운동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난 뒤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근처 식당,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회원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40에서 50대 형님들이었는데 그중 어린 축에 속한 43살 동수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자재 납품업을 하는 친구놈의 거래처 사장으로 소개받아 지금은 조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친해져 서로가 호영오제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인데 특히 동생들인 우리와 친하게 지냈다. 근데 동수 형님은 여자를 어찌나 밝히는지 솔직히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크게 하는 편이라 돈 잘 벌고 비싼 외제차 타고 어딜 가도 대표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그런지 특히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고 있어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았다. 근데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어리고 늘씬한 여자들만 데리고 다닌다. 한 번은 동수 형님이 10살 어린 여친을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랑은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재혼한다는 말까지 오고 가는 사이였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뻐해줬겠어. 어딜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우리 모임 때도 매번 데려와서 나랑도 친하게 지냈었죠. 원래 남자들 모임에 여자를 데려오면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여자는 완전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활달하고 부침성도 좋은데다 얼굴도 이쁘고 널씬한 몸매까지. 그리고 우리 팀의 치어리더를 한답시고 늘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와서 눈까지 즐거우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형님, 동생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했어요. 그녀는 나보다도 5살이 어린 33살이어서 오빠 동생 먹기로 하고 유일하게 총각인 나와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쁘고 형님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모임에 나올 때면 남자친구인 동수영님보다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둘은 통하는 것도 많았고 대화도 잘 되어 간혹 형님이 너희들 무슨 사이냐고 종종 질투를 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 후 결국 그녀는 처녀인데도 재혼인 형님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6개월 차 때부터 그녀는 모임에 전혀 나오질 않았고 나와 카톡을 주고 받던 것도 끊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듣기론 나이차와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단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동수영님과 이혼한 그녀, 내가 한때 형수라 부르던 그녀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밤 38살 노총각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주 혼자 지랄 연병을 떨고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까지 힘들어했죠. 아침에 콩나물국에 북어 푸짐하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얼큰하게 국을 끓여 그녀를 해장시켜 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젯밤은 블랙아웃 되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신세만 진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시원한 콩나물국에 입맛이 돈다면서 공기밥 2공기를 말아 먹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빠, 이 김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도저히 10kg에 15,000원 하는 중국산 김치다 차마 말을 못했네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그날은 원래 축구하는 날인데 형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형수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는 말도 못할 것 같고 괜히 거짓말하고 형님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 오후 내내 밖에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네요. 오후 3시쯤 일어난 그녀는 그제서야 집을 휙 한 번 둘러보더니 오빠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해놓고 산다. 오빠 집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며칠 더 있어도 되냐고 묻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옆에 바짝 다가 앉아 끼를 부려대며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라 이러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얘가 술이 덜 깼나 왜 이러지. 솔직히 예전부터 남자한테 끼를 잘 부리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기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 먹고 너 우리 집에 있으려면 밥값은 해야 한다며 농담식으로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녀는 군말 없이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날 밤도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작은 방에 이불자리를 펴고 자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후 늦게까지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자기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나를 애타게 부른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다는 말이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 오빠는 눈치도 없어도 더럽게 없어 그러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쭉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수영님과 이혼한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이래도 되냐고 하니깐 자기도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앞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는 말에 그녀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솔직히 그녀가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아이 컨택 몇 번 하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그녀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동수영님 얼굴 보기 그래서 조기 축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더 늦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동수 형님에게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